부산은 해양문화도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350km 연안에 여러 항구와 포구를 이제 오늘 둘러보면서 직접 우리가 발길 닿는 대로 그 현장의 장소성을 확인하고 그 항포구의 유래 등을 이해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부산의 어떤 해양 문화를 더 인식하고 또 우리 고장을 해양 문화 도시로 가꾸는데 이런 좋은 경험이 되었다 보아집니다. 건너편이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저기가 효암입니다. 효암. 원래 거기 마을이 있었는데 이시들 집성촌이 있고 마을이 있었는데 다 이주하고 원자력 발전소가 만들어졌죠. 그 안쪽에 있는 원래죠. 원래입니다. 원래고 여기 이제 임낭해수욕장이 아주 아름다운 곳인데 원자력 발전소가 저렇게 아주 뭐랄까 그로테스크하게 있어가지고 좀 기괴하게 느껴지죠. 나중에 이쪽에 쭉 걸어가 보면은 이 해수욕장 가로 그 산책로를 잘 조성해 놨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 갈매길 가운데 하나입니다. 건너편으로 이제 쭉 내려가면은 이제 마을들이 나옵니다. 문동, 문중, 이 칠암까지 나왔는데 문동, 문중 요쪽은 그 자연 휴양림으로 소나무들이 많이 우거져 있고 바닷가 풍경이 아주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가면서 볼 거고. 이 마을에는 소규모 저기 보이죠? 노란 뭐 있는 거 옆에 이렇게 뭐가 기둥 같은 게 서 있지 않습니까? 저 기둥 저게 요트가 계류할 수 있는 그 소규모 마리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등대는 항상 흰색과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나가는 쪽이 흰색, 들어오는 쪽이 빨간색.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두 개입니다. 남북인 방파제 가면 영도 쪽에 있는 게 빨간색, 남북인 방파제 쪽에 있는 게 흰색. 그렇죠. 그 남항 쪽에. 그걸 저기 지금 저 어르신 낚시하고 계신데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여기는 테트라포드 사이가 좀 그렇게 멀지 않죠. 낭떠러지가. 어떤 경우는 이게 엄청나게 깊습니다. 거기에 떨어지면은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본래 우리나라가 본래 이게 처음 첫 개발한 게 아니고 덴마크가 네덜란드가 제일 먼저 만들었는데 우리가 약간 변형을 해가지고 이게 하나 만드는데 한 100만 원 정도 든답니다. 근데 요런 형태로 저 밑에 칠암까지 쭉 이렇게 요런 형태입니다. 요 바로 요 밑에 칠암이거든요. 여기 어해 그 유명한 칠암입니다. 안하고 그렇지. 안하고 해가 유명한. 그래서 칠암, 문동, 문중이 마을에 쭉 이어져 있습니다.
축성 마을인데 이 중간에 사유지입니다. 신앙촌 소유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쪽하고 저쪽 연결이 안 됩니다. 연결이 안 되는 게 오히려 경치는 아주 아름답잖아요. 오히려 여기에는 바다에 그 전복 양식을 해놨습니다. 해녀분들도 계시고 이 마을 항리는 민속이 많이 보존되어 있는데 최근에 항리항을 막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여기서 바로 가는 것도 금방 가는데 근데 예 사유지가 돼서 이제 안 되죠.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이제 이걸 어떻게 길을 만들어야 하는지 아니면은 그대로 둬야 될지 어떤 굉장히 난제죠. 난제인데 만들어놔도 경관이 훼손될 거고 안 만들자니 또 너무 이게 좀 연결이 안 되고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리는 마을은 그 동해안 별신구하고 민속은 최고로 보존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막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제 최근에 개발이 많이 돼가지고 방파제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현대화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어쨌든 요 뒤에 그 축성이라 하기도 하고 두호 마을이라는데 뭐 행정적으로 두호 마을입니다. 두호 마을하고 연결이 안 되면서 그러나 경관은 부산에서 제일 아름다운 경관은 요 뒤에 축성입니다. 오늘 이제 그거 가보면은 이 참 어촌 마을이란데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뭐 평일도 그렇고 주말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걷습니다. 저 미포에서 요까지 걸어서 왔다 갔다 하면은 아주 추억 어린 그런 이제 곳이죠. 그 철로길이라는 게. 오늘 이런 산책로가 있다는 게 아름다운 철길이 있는데 기차는 안 다니고 폐선이고. 저 끝에 보이는 저기 오륙도잖아. 오륙도. 늘 그 바다를 가까이 살지만 이렇게 길이의 인문학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주 가보지 못했던 부산에 속해 있으되 내 것 같지 않았는데 이번 답사를 통해서 새롭게 보인 바다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자주 이렇게 이름을 많이 듣고 알고 있었던 기장이라든지 일강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도 그냥 스쳐 지나갔었는데 이번에 설명을 들으면서 좀 이렇게 찬찬히 들여다보니까 깊이를 알 수 있었고. 부산을 이해하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어제. 하나는 해양이고 하나는 도시입니다. 부산이 해양 문화 도시가 되려면은 이 해양과 도시라는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를 시켜야 되는데 도시로서는 굉장히 도시가 커졌습니다. 우리가 해방 전에 원도심에서 범일동 서면 뭐 일대까지 쭉 도시화 이루어졌다가 1960년대에 이제 직할시가 되고 1990년대에 오면은 광역시가 됩니다. 광역시가 될 때 이제 강서 지역하고 기장 지역이 이제 부산에 들어와 가지고 이 부산이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350만 인구가 있는 도시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물론 뭐 큰 도시들, 도쿄나 베이징, 상하이 이런 큰 도시들은 서울도 그렇지만 1,000만이 넘고 하지만은 유럽이나 이런 도시들은 인구 10만, 20만, 뭐 인구 50만 이하 도시들이 많습니다. 그런 도시들 가운데 아주 조화롭고 아름다운 도시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모만 아주 커져 있지 부산이 아직 이렇게 문화 도시로서 유기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부산이 이제 해양 문화 도시가 되려면은 특히 그 350km가 넘는 해안선을 끼고 있는 부산에 아주 다채로운 항포구가 있습니다. 항포구를 이렇게 잘 살려서 해양 문화 도시가 돼야 되는데 그 항포구가 350km 그 거리 속에 60개가 있거든요. 60개가 있는데 오늘 제가 책을 한 권씩 드렸습니다. 거기에 항포구에 대한 그 사진과 거기에 항포구의 유래 그런 이야기들을 쭉 써놨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기장 지역을 중심으로 그리고 부산항을 거쳐서 송도의 암남항에 이르는 그 내일 탐방을 할 예정인데 이 외관을 청일 전쟁 이후에 일본이 그 정강 거류지 자기들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외관을 중심으로 도시를 형성합니다. 그게 원도심입니다. 그 원도심이라는 게 이제 부산의 어떤 도시로서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그 원도심을 중심으로 이제 부산이 이렇게 시가지 계획이 형성되고 그래서 1930년대에 일본이 세운 시가지 계획이 우리 1960년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 사이에 한국 정부가 부산의 시가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 기회가 없었습니다. 해방되고 곧 이어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부산에는 원하지 않게 부산 스스로 원하는 건 아닌데 소위 내국 이민 피난을 오고 또 새로운 외국에 있다가 동포들이 귀환해 오고 전쟁을 통해서 피난민들이 부산을 들어오고요. 또 그다음에 60년대는 공업화를 하면서 산업화하면서 농촌의 인구들이 부산으로 유입돼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부산은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계속 도시가 팽창을 합니다. 그런 팽창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이제 부산은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산록을 끼고 주거 공간이 형성되고 이런 게 소위 그 삼복도로와 이제 주거 공간입니다. 그렇게 팽창한 데다가 이제 90년대 와서는 또 이제 강서 지역과 기장 지역이 또 통합되면서 그래서 이 부산을 두고 어떤 건축학자는 누적 도시다. 그 모자이크식으로 계속 이렇게 도시가 늘어난 그런 도시다.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시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뭔가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굉장히 좀 이렇게 무질서한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우리 부산의 어떤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렇게 오히려 받아들여야 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도시라는 게 뭐 어떤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아주 그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일직선으로 바둑판을 만들듯이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부산의 모습을 바탕으로 이걸 되살리자. 이게 오늘날 그 소위 도시 재생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진국이나 외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개발, 디벨로프먼트죠. 개발이라는 개념에서 뭐로 바뀌는가 하면 재생으로 바뀝니다. 리제너레이션, 재생으로 바뀝니다. 우리도 계속 개발 위주로 해왔죠. 개발 위주로 해왔는데 우리도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선진국과 같이
개발이 아니고 재생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뭐 삼복도로를 재생한다, 감천마을을 문화마을로 만든다. 세계도시라는 것은 이 글로벌 시티입니다. 글로벌 시티. 세계도시는 세계적인 금융과 자본이 모인 그런 도시를 글로벌 시티라고 합니다. 그러면 글로벌 시티는 런던, 영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 런던, 그 다음에 미국의 뉴욕, 그 다음에 일본의 도쿄, 이런 도시들이 세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회사들, 기업들의 본사가 그 도시에 와 있고 또 세계적인 금융 회사들이 들어와 있는 그런 도시가 세계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시아의 세계 도시는 뭔가 하고 물어보면은 싱가포르이 대표적입니다. 싱가포르는 도시 하나가 국가죠. 근데 이 싱가포르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는 뭡니까? 그 세계적인 자본이 또 세계적인 기업들이 그 도시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의 이해관계가 모여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를 우리가 네트워크 도시라 그럽니다. 부산이 그러면 좋겠지만은 부산은 그런 도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이런 도시들이 세계 도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 도시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 서울이 세계 도시에 들어간다라고도 하고 들어가지 않는다라고도 합니다. 서울이 아직까지 그만한 이 글로벌 시티로서의 그런 어떤 세계적인 자본과 금융이 들어와 있는가 서울에 이렇게 물을 때 서울은 글로벌 시티에 아직 못 미친다. 싱가포르나 홍콩보다도 못 미친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이 지역 정부가 옛날에 부산을 세계 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참 허황된 꿈이죠. 이런 꿈은 이런 슬로건을 제시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서울도 세계 도시에 미치지 못하는데 부산을 세계 도시를 만들겠다. 이거는 사실 지나친 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때는 뭐 이제 부산을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또 어떤 때는 두바이처럼 말이지. 두바이처럼 뭐 북한에다가 건물을 세우고 해보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나타난 결과가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부산에서는 유일한 그런 공간이 어딘가 하면 센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그런 노력 속에 이제 등장한 게 문현금융단지 이제 이런 게 한 예가 되는데 그러나 이게 아직 그 하나의 출발점이지 그 세계 도시라는 게 쉽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난 5년 전에 부산의 도시 목표를 창조도시, 문화도시 이렇게 이제 목표를 착 낮추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 재생 사업이 활발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를 글로벌 시티니 뭐 또 특정 문화 중심의 어떤 목표에서 이제는 우리 부산을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문화적인 발전을 이루는 그런 목표를 세운 게 바로 창조도시, 문화도시입니다. 그 가운데 특히 이제 해양 문화도시 이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죠. 문화재단 우리 부산의 문화를 지원하는 문화재단에서도 부산은 해양 문화도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지금 이제 민선 6기 지금 뭐 지원 부산 지역 정부도 도시 재생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이제 개발 위주 이게 아닙니다. 이제 그냥 개발이라도 지속 가능한 개발 이렇게 이제 개념을 바꿨죠. 그래서 그동안에 도시를 개발하면서 지역 단위로, 지구 단위로 막 이렇게 뉴타운 하듯이 개발을 했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센텀과 같은 저런 공간이 이제 형성되는데 저런 공간을 우리가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저런 공간을 만들면은 본래 거기 살던 사람이 그 공간에 살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가령 어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마을을 거기를 뜯어내고 아주 큰 아파트를 멋진 아파트를 지으면은 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느냐 하면 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또 다른 가난한 동네로 이주하게 되고 거기에 부자들이 들어온다. 이런 게 이제 슬럼과 젠트리피케이션이 반복되는 것이 옛날의 도시의 모습입니다. 옛날의 도시 모습. 근데 오늘날은 도시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오늘날 도시는 그래서 삼복도를 재생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뭐 뜯어내고 뭐 아파트 짓고 이런 방식보다는 있는 공간을 더 새롭게 디자인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더 살기 좋게 만들고, 또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그곳으로 이제 이주해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작은 가게가 세상을 살린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서울만 하더라도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서울의 그 서촌에 그 이제 서촌 북촌이 있고, 북촌은 그 한옥마을로 유명하고, 그다음에 이쪽 서촌이 있는데, 서촌은 한때 별로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고 그 개발이 안 됩니다. 그 청와대하고 가깝고 해서 개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촌에 가보면은 조그마한 가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떤 가게는 보니까 사진 작가가 그 커피를 팔면서 한 구석에는 자기 작업실이 돼 있고, 그래서 그 작업실에서 그 자기들 문화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 그 다음에 꽃집인데 커피를 파는 공간을 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원룸 빌딩인데 한 5층 빌딩인데 1층은 그 뭡니까? 북카페였어요. 우리 부산의 대학가에 부산대학 앞이나 뭐 저희 학교 앞이나 원룸 가보면은 사람들이 1층부터 전부 방을 만들어놔. 대학가에 전부 다 대학생들한테 대여해가지고 이제 세를 받기 위해서 모든 공간을 이제 이익의 관점에서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1층 정도는 대학가에 그 뭡니까? 원룸의 1층 정도는 뭘 하면 좋겠습니까? 북카페를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이 거기서 책도 보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어떤 발상,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서촌에 가보니까 아주 작은 가게들이 막 활성화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방식, 이런 게 이제 삼복도로에도 이제 형성이 되면은, 그럼 거기 이제 뭐 다 뜯어내고 새로 아파트 짓는 게 아니고 그 공간을 재생해서 사람들이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드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오늘날 이제 도시를 바꾸는 그런 정책의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모든 도시 사상의 기본은 마을을 만드는 데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일본은 일찍부터 했다는 거죠. 일찍부터. 그래서 일본은 어촌, 산촌, 심지어 섬에까지, 섬에도 그 예술인들을 섬을 아예 예술인들을 줘가지고 그 섬 자체가 아예 예술가들의 무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이 그 예술 활동을 보기 위해서 섬으로 관광객들이 들어가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섬이든 뭐 산촌이든 뭐 과거에 뭐 광산업을 하던 그 폐광 지역이든 뭐 이런 걸 전부 다 재생을 해가지고, 우리가 부산이 살고 있는 이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의 이제 마을 만들기적인 어떤 이런 우리 사유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부산의 마을 가운데 삼복도로만 있는 게 아니고 뭡니까? 이 350km 해안선을 끼고 항구와 포구가 있고, 그 항구와 포구마다 아주 그 아기자기한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을들이 오늘 나눠준 책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 페이지 상으로 한 10페이지 정도로 보세요. 이 페이지를 한번 매겨보십시오. 그래서 한 장이 2페이지입니다. 그러면은 10페이지에 가면은 그 좀 꼬딕으로 되어 있죠. 교역과 상업의 도시다. 부산은 교역과 상업의 도시다. 우리가 지도를 우리가 이렇게 한반도 지도를 이렇게 바로 놓고 보면은 부산은 우리나라의 뭡니까? 끄트머리에 있죠. 한국 전쟁 당시에 김동리라는 소설가가
부산을 끝이라 그랬습니다. 이 부산이 끝이다. 우리나라는 섬이라 그랬죠. 휴전선으로 가로막혀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섬과 같다 그랬습니다. 섬과 같으니까 우리나라는 해양 도시가 돼야 되겠죠. 바다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국가입니다. 해양 국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산을 끝으로 본다는 것은 뭡니까? 내륙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근데 지도를 거꾸로 놓고 이렇게 지도를 거꾸로 보세요. 이렇게 부산을 위에 가고 일본이 저쪽에 있고 태평양이 저쪽에 있도록 이렇게 딱 보면은 부산은 시작입니다. 이게 부산이 시작이에요. 끝이 아니고 시작이고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게 일본 열도에서 남중국해까지를 보면 이게 마치 섬 속에 바다가 들어 있습니다. 이걸 많은 학자들이 동아시아 지중해라 그럽니다. 지중해. 여러분 그 유럽에만 지중해가 있는 게 아니고 아시아에도 지중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로 올라갈수록 이 아시아 지중해를 끼고 많은 교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역 정부가 내세운 그 가운데 다이내믹 부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다이내믹 부산. 저는 이게 딱 부산에 맞는 말입니다. 부산 사람들 어디 가면 시끄럽습니다. 굉장히 시끄럽죠. 베이징에 가서 우리끼리 막 시끄럽게 떠들다가 그 옆에 누가 되게 시끄럽게 떠들어서 뭐 하는 사람들이야 이러고 보니까 부산 사람들. 예, 그 중국에서도 서로 떠들고 논다는. 부산 사람들은 굉장히 다이내믹한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홍대 앞에서 그 밴드 음악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조사를 해보면은 부산 출신이 제일 많아요. 그렇게 소위 딴따라 지수가 전국에 최고 높습니다. 부산이. 지금도 부산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 그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문제는 이 아주 다이내믹한 부산의 청년 문화 아닙니까? 이거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역과 상업의 도시이기 때문에 아주 천박하다, 문화가 없다, 문화의 불모지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산은 다른 지역과 차이 나는 그런 다이내믹한 문화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 지중해의 한 결절지라는 말은 이렇게 네트워크에 딱 그 연결되는 부분을 결절지라고 합니다. 우리 네트워크에 그렇게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그 지점 우리가 우리 실을 짤 때 고라 그럽니까? 그게 이제 결절지인데 그렇게 실과 실이 만나는 그 지점이 이제 결절지입니다. 부산이 사실은 우리 한국의 끝이 아니고 아시아 지중해 속에서 보면은 이게 그런 결절지라는 거죠. 저쪽으로는 이제 러시아 쪽은 블라디보스톡하고 연결되고 후쿠오카, 오사카와 연결되고 이쪽에서는 이제 뭐 칭다오나 뭐 이렇게 가는 그런 결절지라는 겁니다. 부산 사람들은 우리 한국 내에 서울에 바로 뒤따라가는 도시라기보다는 아시아 속에서 러시아와 일본과 중국과 또 동남아를 향한 그런 교역과 상업의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부산다운 이제 도시를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런 점에서 부산이 아시아 지중해의 한 도시고 해양 문화 도시고 한 이런 이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산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끓는 가마솥. 부산이 이제 그 부자가 뭡니까? 가마 아닙니까? 가마. 예, 가마니까 부산은 이 끓는 가마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아까 이야기한 뭐와 같습니까? 다이내믹 부산하고 같은 의미죠. 그래서 이제 멜팅팟이라는 말을 안 쓰고 샐러드 바울이라는 말을 쓰자. 이 오늘날 21세기의 문화는 멜팅팟이 아니고 샐러드 바울이다.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부산을 한번 보세요. 본래 부산의 원주민이라는 사람들은 그 20%도 안 돼요. 그러면 이제 한국
해방되고 난 뒤에 바깥에 나갔다 들어온 사람들 이주를 하고 한국 전쟁으로 또 이제 부산에 이주해 온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 공업화 근대화 과정에서 농촌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부산을 형성한다. 그래서 부산이야말로 굉장히 문화 다양성이 있는 곳입니다. 미국은 디아스포라 플러스 뭡니까? 섞인 문화를 우리가 하이브리드라. 자동차도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는 게 뭐예요? 이것도 사고 저것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문화가 섞이는 게 하이브리드란 말이지. 그렇게 디아스포라와 하이브리드가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그 문화 이슈입니다. 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이제 막 흩어져야 돼요. 전 세계로 흩어져야 돼요. 그리고 또 문화는 섞여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볼 때 우리 한국에서 가장 흩어짐이 많고 섞임이 많은 도시가 어디냐? 부산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21세기에 가장 의미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야, 너 부산 사람들 너 시끄럽게만 하고 너희들 문화가 없어. 이러면 막 기가 죽어가지고 문화가 없는 줄 알고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부산의 역동적인 이 섞인 문화를 이제 살려야 되겠죠. 그런 문화가 사실은 해양 문화입니다. 해양 문화라는 게 들고남이 있는 문화죠. 네트워크 도시가 되어야 한다. 좀 전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다층적 공간과 혼종 문화 도시. 바로 아까 방금 이야기한. 자, 부산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큰 도시고, 저쪽에 이제 강서 쪽으로 가면 강을 끼고 있고, 농촌이 있고, 기장으로 가도 농촌적인 데가 있고, 어촌적인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마치 이제 저 해운대 센텀과 같은 저런 아주 그런 첨단 도시가 있는가 하면은 그 삼복도로와 같은 또 이런 이제 그런 주거 공간도 있고, 그 다음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도 있고, 그래서 이 부산은 또 사상 장림 저쪽 지역에 어떤 공업 지역도 있고, 그래서 이 부산을 하나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부산의 공간도 하나로 이야기할 수 없고, 부산의 문화나 이런 것도 한 가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한때 부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 하니까 부산은 해양성, 민중성, 우리가 4.19 혁명도 부산에서 일어났고 부마 항쟁도 부산에 일어났고 이러니까 민중성, 그 다음에 또 저항성, 해양성, 민중성, 개방성, 이걸 이제 부산이다 이렇게 누가 이야기했어요. 그걸 가만 보니까 마산은 그럼 해양성, 민중성, 개방성이 아니냐? 목포는 그러면 해양성, 민중성, 개방성이 아니냐? 포항은 해양성, 민중성, 개방성이 아니냐? 이런 물으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도시의 정체성을 그런 식으로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이라는 도시는 굉장히 복잡다단하고 이렇게 많은 문화가 섞여 있는 그런 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게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 다양하게 부산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교육과 교류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혼종성이라든지 문화 다양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양 문화라든지 이런 걸 한꺼번에 같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아까 이야기한 섞인 문화를 혼종 문화라고 해요. 하이브리드 문화. 부산은 이 하이브리드 문화 도시가 돼야 된다. 도시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재생하고 또 문화적인 그런 공간을 만들고 이제 이런 노력들을 이제 수년 전부터 한 5, 6년 전부터 해왔거든요. 해와가지고 차이나타운도 만들고, 그 다음에 대학가에는 청년들의 문화 지구를 이렇게 이제 정하고, 또 이제 가령 서명 같은 경우에 그 공구거리 같은 데가 이제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이제 문화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런 데를 또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사상 공단 지역, 낙동강 이쪽 지역을 강동 지역이라는데 공장 지역이 문을 많이 닫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새로 재생하는 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시급한 게
사상 공단 지역은 녹지화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땅이 전부 오염돼 가지고 풀과 나무가 못 자라요. 이거 전부 바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제 그 지역이 안 바뀌는데 그런 지역들 뭐 이런 것들 지금 아주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걸 계속 바꾸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걸 이렇게 공간을 바꾸고 가면서 부산이 가지고 있는 다이내믹한 그 문화적인 역량들을 끌어올리면은 부산이 이제 잘 사는 도시, 문화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저 야, 서울 다음에 우리가 2도시인데 왜 중앙정부 지원이 없느냐 이렇게 푸념만 늘어나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그 문화도시니 창조도시니 하는 이런 말들은 전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긍정적인 역량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걸 내발적 발전이라고 그래요. 내발적 발전. 바깥에서 자본을 끌어오는 게 외발적 발전이면 안에 자기 역량을 이렇게 딱 끌어올리는 게 이 내발적 발전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어르신들은 저 아드님이나 뭐 이런 손주들한테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제 스스로 자기가 사는 고장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걸 찾아낼 수 있는 자꾸 뭐 바깥에만 바라보고 모방만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가운데 해양 큰 섬이죠. 큰 섬에 부산의 해양 생태 문화 자원을 활용한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은 해양과 문화와 창조성 이게 딱 이제 함께 어울리는 그런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지금 그런 도시로 가고 있는데 이 해안선 따라서 60개 항포구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이 부산이 해양 도시면서도 또는 이제 시포트 항구가 있는 도시이면서도 이 해양에 대한 인식이나 또 도시에서의 해양이 차지하는 어떤 중요성 이걸 충분하게 그걸 잘 활용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그 바다로 가는 그 길이 많이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중앙로로 쭉 따라서 부산이 쭉 이 길이 이어져 있는데 그렇게 바다로 가려면은 이 중앙로보다는 중앙로를 가로지르는 그런 길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바다 쪽으로 가는 길들이. 그런 길들이 굉장히 부족했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항만도 폐쇄항만, 그렇게 폐쇄항만이 있고 개방항만이 있거든요. 그 일본의 고베 같은 경우에는 개방항만이죠. 그렇게 항만을 열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항만을 열어놓으니까 그게 친수 공간에서 사람들 놀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 배가 드나드는 걸 이렇게 보면서 글도 쓰고 이런 것이 이제 개방 항만인데 우리는 그 항만에 접근을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하는데 좀 장애 요인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북항을 재개발, 하여튼 북항을 재생하든지 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북항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치 그 바다 위에 새로운 매립을 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도시가 형성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북항이라는 게 일제시대의 관보일학선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 한국 전쟁 당시에 유엔군이 들어오고 그 유엔 묘지는 지금 유엔 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본래 저기는 그 일대는 사람들이 안 살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유엔 묘역을 조성을 했는데 저 유엔 묘지 땅은 우리 땅이 아닙니다. 유엔 땅입니다. 우리 손도 못 대요, 저게. 그 유엔 땅입니다. 소유가. 그러니까 저런 게 있다는 것도 부산이 가지고 있는 부산의 도시가 얼마나 세계로 열려 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유엔 묘지가 있다는 것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 부산항과 관련된 겁니다. 부산항이 없었으면은 프랑스 기자인지 독일 기자인지 우리가 그 두 기자가 쓴 책이 번역되어 있거든요. 한국 전쟁 당시에 그 쓴 자기들의 그 기록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부산항 없었으면은 한국은 이제 공산화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산항이 있어서 이제 이게 유엔군이 들어오고 물자가 들어오고 해서 이제 한국 전쟁을 뒤집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다 이런 정도로 이 부산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이야기들 바탕으로 이제 북항을 재생해야 돼, 개발을 해야 돼. 거기다가 뭐 오페라 하우스를 짓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역사성을 만들어내야 되죠. 근데 그와 함께 북항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중간 규모의 또 대변항이라든지 다대포항이라든지 감천항이라는 또 이런 또 항구들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구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포구가 많은데 이 포구들을 그동안에 잘 이렇게 개발을 많이 했어요. 개발을 지나칠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포구마다 방파제를 놓고 테트라포드를 놓고 해가지고 그 어선들이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도록 많이 그걸 개발을 했는데 그 지나치게 과잉 개발을 해가지고 그 경관들을 많이 망쳐놨어요. 사실은 언제 우리 가보면 알겠지만은 기장 그 원래서부터 쭉 내려와야 되겠지만 우리가 임낭에서 이제 원래를 바라보고 거기서 출발할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어떤 포구는 어떤 해양 그 마을은 잘 가꾸어 놨는데 어떤 마을은 막 그 방파제 만들고 테트라포드 놓고 아스팔트 깔아가지고 망쳐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사실은 또 이제 새로 걷어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언젠가는. 그런 식으로 이 북항만 재생하는 게 아니고 이 항포구도 우리가 들다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뭐 사람들이 이제 이 바닷가를 좋아하죠. 그래서 이 주말만 되면은 뭡니까 송정 해운대 저 기장 넘어가는 길이 주차장이 되죠. 이제 그럴 정도인데 그런 만큼 이 바닷가 마을들이 이제 잘 가꾸어질 필요가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말에 어떤 해 먹으러 가고 바닷가 구경 가려고 가는 것보다는 거기 가서 사람들이 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또 예술가들이 그런 데서 활동을 해야 돼요. 송정에 가면은 송정에 가면은 우리 저 세계적인 사진 작가죠 김홍희 씨가 그 작업실 있지 않습니까? 그 양반 한 사람이 와 있는 것만 해도 그 양반들 문화생들이 매주 거기 와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양반 만나러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일대의 음식점에 가서 또 찻집에 가서 뭘 먹고 하죠.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누가 들어가 가지고 활동하면은 많을수록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그 지역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중간에 여러 포구들 그 명칭들 나오죠. 찾았습니까? 제가 이제 6건역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기장권역에 어떤 항포구가 있는가? 해운대 송정권역에는 어떤 게 있는가? 광안리 용호권역에는 어떤 게 있는가? 그 다음에 부산항 영도 송도권역, 다대 장림권역, 강서 가덕권역 이렇게 6건역으로 나눠봤는데 이 권역을 나눈 거는 그 임의적입니다. 공간의 특성에 따라서 나눴는데 자 기장권역의 항포구를 보면은 효암이 있는 곳은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거예요.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원자력 발전소가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어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원자력 발전소 효암에 가보면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한 300m도 안 되는 곳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이거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 원자력 발전소 그 반경 몇 킬로 안에는 사실 사람들이 안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참 엄청난 그 무시무시한 데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지금 그 초등학교도 있고 막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 원자력 발전소가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운가는 후쿠시마를 통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아는데 참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한 그 참 문제입니다. 그 교육에서 그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원자력은 뭐 무색 무치고 깨끗한 에너지고 뭐 온갖 이런 교육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자력은 한번 폭파하면은 이건 몇십 년, 몇백 년 걸립니다. 원상 복구하는데 이런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를 보면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구소련이 해체되는데 가장 1등 공신이 체르노빌이 폭파된 겁니다. 체르노빌을 수습을 못하니까 서방 자본을 끌어들여가 수습하면서 소련이 해체된 겁니다. 그 만약에 우리도 저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터졌다라면 이건 뭐 부산은 생존이 어렵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것인데 그게 그 효암 포구에는 그게 랜드마크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가 있고 임낭, 문동, 문중, 칠암. 칠암에서 바로 보면은 원자력 발전소 바로 보이죠. 임낭은 해수욕장이 있고 임낭은 한때 생태 마을로 지정돼 가지고 정비를 한번 했습니다. 정비를 했는데 임낭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게 뭐 중요한 건지 모르겠는데 박태준의 고향입니다. 포항제철을 만든 박태준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물이 난 곳이죠. 임낭이. 그런 어쨌든 임낭은 이제 생태 마을로 한번 정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해수욕장 앞에 그 산책로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다음에 문동이니 문중이니 이런 마을들은 자그마하면서 특히 문동 문중에는 뭡니까 다시마도 많이 양식을 하고 그 마을들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조그마한 그 마을인데 이제 포구를 하나 끼고 있고 이제 다 이 마을마다 다 뭐가 있습니까? 어촌계가 있죠. 그 이제 어촌계가 있어 가지고 어촌계가 그 마을의 중심입니다. 중심인데 이 해양의 그 연안에 있는 어촌 마을들은 이런 삼목도로 르네상스와 같은 게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이 어촌의 마을들은 전부 자영업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배가 있어가지고 스스로 고기를 잡든지 아니면 어장을 하고 있든지 양식을 하고 있든지 전부 다 이게 자기 스스로 그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가 공동체가 잘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조정하는 게 어촌계인데 어촌계가 상당히 이익 집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산에 지금 여러 형태의 마을 만들기를 하고 있는데 희한하게 삼목도로니 이게 내륙 지역은 마을 만들기 이런 게 잘 되는데 해안 지역은 그 잘 안 돼요. 그 안 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의 삶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 이 내륙 지역과 달라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생업을 다 하고 있단 말이죠. 다 이렇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촌을 마을로 가꾸려면은 지자체나 이런 기장군이나 구청에서 잘 그 사람들하고 잘 조화를 해가지고 뭘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게 이천이라는 마을도 그 일광해수욕장 끄트머리 거기서 이제 오영수의 갯마을 그 영화도 찍은 장소거든요. 그래서 갯마을 영화 찍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서 이 건너편이 이천 저쪽 건너편이 항리입니다. 항리가 지금 항이 엄청나게 개발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항리에 가장 민속이 보존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항리 그 언덕 너머의 땅들이 전부 다 신앙촌 소유입니다. 그래서 항리에서 죽성 쪽으로 넘어올 수가 없어요.
그것은 차단됩니다. 사유지가 가로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 항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오영수 소설가의 갯마을의 무대는 항리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잘못 알고 일광 해수욕장에다가 그거다가 막 그 오영수 갯마을 현장이라고 이렇게 붙여놨거든. 그 갯마을에서 보면은 저 건너 다름산이 보이고 항리에서 보니까 다름산이 보이는 거거든. 그런 게 나오는데, 근데 이제 항리도 막혀서 민속이 잘 보존되어 있지만은 거기에는 이제 양식업 하는 사람들 공장이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마을이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게 될 것인데, 부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양 마을은 바로 죽성입니다. 죽성이 여기 죽성 마을을 두오라 하는데 그 죽성 마을 옆에 마을이 뭡니까? 월전이죠. 여러분들 월전은 많이 가보셨죠? 뭐그 장어구이 드시러 월전은 많이 가셨는데 죽성은 잘 안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죽성이 그 항리 쪽하고도 막혀 있고 또 이제 이렇게 안쪽으로 이제 신앙촌 안쪽에 이 마을이 있다 보니까 그 아주 마을이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윤선도가 기양 와서 이렇게 지내던 황학대라는 그런 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죽성 언덕에는 큰 그 소나무하고 성황당이 또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그 죽성에 그 좀 더 올라가면 외성도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이 만든 외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해안가에는 뭐 여러 가지 그 매바위라든지 이런 바위들이 있고 또 조그마한 드라마 세트장도 있고, 그래서 이 굉장히 그 마을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축성에 해녀분들도 계시거든요. 여러분 도시를 이야기할 때 가장 나쁜 도시가 추상도시. 아무 느낌이 없는 도시. 느낌이 없는가 하면 공포감이 생기는 도시. 전봇대가 와서 막 머리를 칠 것 같고 자동차가 뛰어들어서 우리를 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도시. 그게 추상도시입니다. 건물들이 무너질 것 같고. 우리 부산에 시가지로 나가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 육교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육교입니까? 차를 보호하는 겁니다. 육교가 차들이 생생 다니라고 사람 너희들은 걸어서 힘들게 넘어가라. 이게 육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육교가 사라지고 있죠. 거기 이제 우리가 도시에 대한 이 개념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도시는 추상 도시고 자동차 도시, 자동차를 위한 도시. 그런데 좋은 도시는 뭔가 하면 보행 도시입니다. 보행 도시.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이게 좋은 도시가 좋은 도시. 그걸 할 수 있는 도시가 보행 도시고 그게 좋은 도시입니다. 그러면은 부산이 그럼 추상 도시냐 보행 도시냐 하면은 추상 도시 가깝죠. 그러나 이제 해안 지역에 가보면은 이제 보행 도시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미포, 청사포, 구덕포 이 지역이 굉장히 그런 이제 공간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광안대교, 뭐 북항대교, 또 그다음에 남항대교 이 대교들 놓아가지고 야 경관이 좋다. 거기서 뭡니까 불꽃놀이도 하고 불꽃 축제도 하고 또 야간 경관을 해가지고 야간 조명을 해가지고 아주 뭐 멋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이 큰 도시의 어떤 스펙타클이죠. 그렇게 그런 막 옛날에는 우리가 대자연을 보고 아주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새 도시민들은 큰 빌딩이나 뭐 큰 다리에서 오는 그 불빛들 이거 보고 야 대단하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은 저 다리들의 목적이 뭡니까? 전부 컨테이너 이동, 컨테이너. 그렇게 울산에서 저 창원이나 마산이나 그 지역까지 빨리 저 컨테이너가 이동하는 그 다리, 그 목적의 다리지 우리를 위한 다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안대교에는 그 사람들이 걸어다닐 보행 공간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만들 생각 안 했어요. 남항대교를 만들었죠. 그건 다리가 이제 안전하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가장 좋은 그 다리든 길이든 우리가 좋은 것은 결국 사람이 걷는 것, 자전거로 다니는 것. 여러분 자동차가 아니라 자전거가 미래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 송해 선생님이 뭐라 했습니까? 자기의 건강 비결이 뭐라 했습니까? BMW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어떤 분 차를 제가 언제 탔는데 타보니까 차가 BMW라고. 그래서 나도 BMW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운전 면허가 없습니다. 아직 운전을 못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무슨 아주 예외적인 사람으로 이제 취급을 받는데 운전 안 해도 돼요. 차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뭐 어느 차를 타줄까 이렇게 건의를 부를 수 있는 시대인데 BMW가 뭔가 하면은 송해 선생이 BMW가 버스 두 번째는 메트로, 지하철, 버스, 지하철 마지막 세 번째는 월커입니다. 걷는 거. 이 세 가지를 하니까 자기 건강하다. 그게 BMW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BMW를 도시에서 실현을 하면 안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항포구 마을들을 잘 가꾸고 네트워크를 하자. 이 전부 우리가 버스 타고 걷고 또 안 되면 지하철 타고 이렇게 살 수 있는 뭐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안 되니까 자동차를 활용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리를 놔야 되고 그 좋은 도시는 걷기 좋은 도시입니다. 여러분들 런던이 세계 도시입니다. 그런데 런던에서 걷고 지하철 타고 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 타고 걷고 하면 다 된단 말이에요. 그 부산에서 걷고 지하철 타고 다 되느냐? 좀 힘들더라고요. 어떤 곳에는 막 좀 위험스럽고 걸어 다니기가 좀 무섭고 한 데가 자동차가 더 편한. 그래서 그런 도시가 추상 도시가 아니고 이제 그 보행 도시가 우리 도시의 미래인데. 그래서 이게 부산항에서 영도, 송도까지는 이 항포구가 옛날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않고 낙동강을 끼워가면은 그 공단 지역의 아파트 단지 속에 이렇게 또 항포구가 있거든요. 낙동강가에. 그런 항포구들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가령 무지개 마을이라 하는 홍티 마을은 이제 그 포구가 쭉 이렇게 길게 이어져 있는데 그 끄트머리에다가 문화예술 공간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홍티항을 이제 활용한 그런 이제 그 문화예술과 홍티항을 결합하는 그런 방식의 어떤 뭘 하나 부산에서 해봤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그런 포구들의 존재를 막 윽박질러 놨어요. 뭘로? 산업을 목적으로 한 그런 엄청난 도로가 마을을 끊어놓고 단절시켜놓고 그래서 마을이나 포구나 이런 걸 먼저 생각하고 도로를 만든 게 아니고 산업 목적으로 먼저 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마을이 완전히 공동체가 와야 되거나 항포구의 접근성이 아주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쪽 그 낙동강 하구 쪽에는 염전도 있었고 미역 김 가공하는 데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유서 깊은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강서 대저 지역에는 아직도 일본 사람들이 살 때 그 건물들 적상 가옥들이 많습니다. 이런 게 이제 조사가 되고 보존돼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항포구를 잘 갖고 오는 데가 가덕도입니다. 오히려 가덕도 가면은 항구들을 잘 정비를 잘 해놨어요. 정비를 잘 해놨는데 이제 이 가덕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지금 가덕도에 대한 종합 개발 계획 이런 게 만들어져 있는데 가덕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가덕도에는 그 항포구들도 잘 살려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망가진 데도 있고 도심의 항포고 망가진 데 공단 지역에는 완전히 뭐 엉망진창이 된 이제 항포도 있고 이렇고 또 이제 기장 지역에는 그래도 보존이 잘 된 이제 항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우리가 살기도 좋은 곳이에요. 항포구라는 게 살기도 좋은 곳이고 조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이제 우리 부산이 해양 문화 도시면서도 이 항포구가 어떻게 보면 좀 소외되어 있지 않았나, 소외되어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해운대 해수욕장을 보면 알아요.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에는 굉장히 뭐 호텔들 아주 개발이 되어 있는데 이쪽 끝머리 미포 가 보면은 이 굉장히 퇴락해 있거든요. 그렇게 항포구가 얼마나 우리가 이제 차별되어 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항포구를 살려야 된다. 이제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걸 살릴 때 그 진정한 의미의 우리 부산이 해양 문화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고 고맙습니다.